자, 고대가요. 네 번째 작품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요. 정읍사입니다.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삼국시대의 초기까지를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백제의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것을 배웠을 때는요. 백제의 유일한 노래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숙색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백제의 유일한 노래는 아니고요. 딱 두 작품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자, 그 중에 한 작품인 정읍사입니다. 자, 이 정읍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쭉 내려가시면요. 문학사적 정보, 키워드. 여기서 보시면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요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자, 한글로 기록된 것들 중에서는 가장 옛날 거라는 소리예요. 요거 꼭 중요한 거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정읍사. 이제 해설을 해가면서 소재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드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고어가 이제 살짝 등장을 하죠. 아래아가 콕 찍혀져 있죠. 근데 요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당황스럽잖아요. 자, 아래아가요. 글자의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가 있으면 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음절에 있으니까 아로 읽어서 달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래아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두 번째 음절 이후에 등장을 하면은요. 그때는 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달아, 높이곰, 도드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는 으. 자, 그러면 달하. 그런데요. 달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달하라고 불렀어요. 자, 이때의 하는요. 높임의 혹격조사입니다. 즉, 달은 옛날부터 신성한 존재라고 여겼었어요. 왜냐?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갈 때요. 서쪽은 이 서역, 즉 불교계에서 보면은요. 이상적인 나라, 이상향의 공간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달이 인간들이 사는 속세에서 떠올라서 그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사자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 관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을 빌게 되면 그 소원이나 소망을 갖다가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자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한테 혹은 별한테 소원을 빌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달한테 달아라고 부를 수 없겠죠. 달님이시여. 즉 누구누구 야, 누구누구 아 이런 것들은요. 혹격조사라고 하는데요. 달을 높이기 위해서 높임의 혹격조사를 썼기 때문에 이걸 현대어로 해석을 한다면 달아가 아니라 달님이시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달님이시여. 높이곰 도다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높이곰. 이때 곰은요. 강세전미사예요. 오늘날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좀 같은 거, 좀. 밥 좀 줘. 이거랑 밥 줘. 이거랑 다르잖아요. 좀 들어가면 강조가 되죠. 그럼 얘를 만약에 현대어로 해석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했던 말을 또 하면 반복을 하면 강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곰을 좀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달님이시여. 높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뒷부분에 도드샤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문법적인 하나가 나왔거든요. 샤. 자, 이때의 샤는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문학 정리를 하는데 너무 지금 중세 문법적인 게 등장을 하죠. 근데 하도 그렇고 꼼도 그렇고 샤도 그렇고요. 타 문학 작품에도 참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 같이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샤는 높임의 선어말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다, 가시다 하면은 가는 사람을 높이는 게 되죠.
즉 주체를 높이는 게 되죠. 그러면 돋아서 달이 돋는 행위를 갖다가 달을 높이기 위해서 돋으셔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와 동일한 샤. 자, 그럼 현대어로 해석하면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이렇게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줄 내려갈게요. 어기야 아무 뜻 없어요. 자,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기야를 뭐라고 하느냐? 그냥 남는 애예요. 그래서 남을 여자 써서요. 여음이라고 합니다. 여음구. 머리곰 비추오시라. 자, 이때 곰도 강세전미사겠죠? 그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비춰달라고 부탁, 기원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의 달은 기원의 대상. 기원의 대상.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아무 뜻 없어요. 자, 그럼 요 아이들도 전부 다 똑같이 뭐가 되느냐? 남는 의미니까요. 여음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19절에 지금 아랫부분, 하단 부분에 붙어서 운율감을 형성하잖아요. 후렴구라고도 하죠. 자, 달한테 왜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달라고 하는지. 자, 밑에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저제 여러신고요 라고 했을 때 저제가 뭐냐면요.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면 여러신고요가 나왔죠? 자, 정말 중요한 어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자, 녀다. 얘다. 고전 시가를 해석하시다 보면요. 여다, 니다, 얘다를 저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냇물이 울면서 흘러간다는 걸 갖다가 울어 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다, 니다, 얘다, 여다, 얘다, 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가다, 혹은 지내다, 혹은 살다. 자, 삼인곡 송민곡에서도 보면은요. 평생 소원이 님과 함께 여자하였더니 그러면 뭘 넣어도 의미는 돼요. 우리 함께 가는 거야? 그럼 진짜 고의 의미가 갖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지내자,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가자. 다 되죠. 자, 여다, 니다, 얘다, 가다, 지내다, 살자. 그러면 저젠 여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누가 시장에 가 있느냐? 자, 지금 어느 행상인의 아내였잖아요. 장사꾼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아직 가 계신가요? 자,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인 거죠.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는 구절. 저제는 시장이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디올시라.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기야는 마찬가지로 그냥 여음구고요. 진대를 드디올시라. 자,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소설이든 시가 됐든 간에 부정적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는 세모를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나중에 한눈에 정리할 때 참 편해요. 그럼 진대는 무엇이냐? 자, 이게 보통 뭐 부정한 곳 혹은 뭐 도둑이 들끓는 곳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읍사의 내용이요. 지금 남편이 어디 갔어요? 물건 팔러 시장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겼겠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할까봐 걱정되는 걸까요? 그 돈 갖다가 단란한 곳을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의 성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진대는 이꼴 혹시 그 어버이를 기리는 노래에서 진대 말인데 가리지 않고 이런 표현 기억하시나요? 기저귀 갈아줬다라는 내용. 진대는 젖은 곳이에요. 그래서 진대를 드디어 올시라. 젖은 곳을 가실까봐 걱정됩니다. 이건 성행위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교재에서는 위험한 곳.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란한 곳은 위험한 곳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진대는 위험한 곳.
더 재밌는 거는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서는 도둑이 들끓는 것 이렇게 나와요. 와이프의 입장에선 도둑이 들끓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남편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들. 자, 아무튼 증대를 들여올시라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묶으면 리을쉐라 나오죠. 리을쉐라. 리을쉐라도 여단, 이단, 여다만큼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요 애들은요. 뭐뭐 할까 걱정됩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도 되고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아직 시장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혹은 그런 단란한 곳을 디디실까봐 가셨을까봐 걱정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화자는 남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OX? X라는 거죠. 그쵸? 저런 구절 때문에. 자, 그럼 뒷부분 내용 한번 볼게요. 어기야 어강들이.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 요거는요 조금 해석이 매끄러우시려면요 짐은 남편이 행상인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짐을 잔뜩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짐은 아무데나 놓으셔도 전 괜찮아요. 어느 곳에나 놓으셔도 괜찮아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논데. 자,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나오는 내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네. 내를 갖다가 만약에 첫 번째 화자로 본다면 그러면 화자가 내라고 되어 있고 내 가논데라고 하면은 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중길이겠죠. 두 번째, 내를 만약에 임으로 본다면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귀갓길이 되겠죠. 둘 다 해석은 돼요. 내가 마중 나가는 길이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귀갓길이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 저 때에 내가 화자와 님을 모두 다 가리킨다라고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앞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석이 돼야 저 부분이 이해가 가요. 만약에 남편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그렇게 단란한 곳에 헤프게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화자는 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상실되겠죠. 그러면 너와 나의 인생길이 부부로서의 인생길이 이제는 저물어 버릴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님으로 본다면요. 부부의 인생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 그렇게 해야 해석이 조금 더 매끄럽죠. 그죠? 자, 남편이 만약에 도둑들을 만날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저물까봐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그렇다라고 해요. 자, 내가 하는데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다렁들이.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지금 중요한 게 내가 하는 데도 있었고요. 앞에 다시 보시면은 아까 달이 기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찬미하는 대상인 거죠. 내가 소원을 비는 대상이에요. 이때의 다른 긍정적 대상이라면 우리 남편이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증대는 부정적 대상이 돼요. 그럼 만약에 정읍사에서 대조되는 시어가 등장한다라고 본다면 달과 증대가 대조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읍사에서는 대비되는 시어, 대조되는 시어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 측면은 여기 정도까지 잡았다면요. 형식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여음구, 후렴구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의미 없었죠. 걔네를 다 빼고요. 자, 뭐 형광펜을 드셔도 좋고요. 색깔펜을 드셔도 좋고요. 살짝 이렇게 묶어 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시라. 이렇게 네 덩어리 나왔죠? 저제 여러신고요 증대를 드디어 올셰라. 이렇게도 네 덩어리가 나왔어요. 묶으셨나요? 그 다음에 그 뒷구절도 똑같이 이렇게 네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이렇게도 묶어지죠. 자, 이걸 왜 묶었느냐. 의미가 없는 이 여음구나 후렴구를 싹 다 빼버리고요. 지금 묶은 것들만 연결을 시키면은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으시라. 이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요. 저제 여러신고요 증대를 드디어 올시라. 요걸 또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요렇게도 볼 수 있죠. 자, 형식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고 하나의 단에 네 개의 음보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학갈래에서 어떤 것과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죠? 시조. 그렇죠. 시조와 굉장히 유사하죠.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지고 하나의 장에 네 덩어리로 끊어지는 것. 자, 지금 이 노래가 언제 노래였느냐? 삼국시대 백제 노래였어요. 그런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 때 가장 번창했다가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는 갈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 이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네 음보식으로 끊는 것. 즉 시조가 이러한 형식을 갖고 있는 것에 어떤 조상님격 되는 시조의 연원이 이때 이 백제의 정읍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내용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지금 280페이지에 키워드 2 시조 형식과의 유사성 보이시죠? 여기에 3장 6구의 평시조의 형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그래서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본다. 자, 정읍사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장 6구가 무엇이냐? 지금 세 덩어리로 끊어졌잖아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이 초장이죠. 두 번째 줄이 중장이고요. 세 번째 줄이 종장이에요. 그러면은 장 세 개의 장이죠. 그래서 3장이고요. 6구는요.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덩어리를 묶어서 우리가 한 구 혹은 절로 보잖아요. 그러면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럼 3장 6구의 시조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의 연원, 어떤 근원적인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키워드 1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백제가요. 정읍사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고대 문학치고는 지금 한 17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굉장히 최근이라고 보거든요. 숙세가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백제 노래. 그리고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것 또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했던 시조 형식의 연원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 빼곡하게 수업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음, 모음 체계도 꼭 외워오십시오. 네, 수요일에 수업을 시작할 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숙제 있었죠. 어법에서 7문제. 네, 꼭 풀어오시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점검한 다음에 다음 진도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